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코로나19 상황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죠. 질병관리본부가 2월 28일 오후 4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오전 9시 확진자보다 315명이 늘어서요. 2,337명, 또 완치는 27명, 사망자는 13명. 그리고 오늘 현재 코로나19 3237명이 검사 중입니다. 일단 대구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증가세를 살펴보면요. 그리고 경북도 15명 정도가 늘었는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곳이 충남인 것 같습니다. 충남도 꽤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충남 지금 빨리 이런 대책 같은 것 좀 세워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연결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 코너에서 활약해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강 기자님 오늘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지금? 네, 아닙니다. 네, 당연히 할 일이죠.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2,000명 넘어섰는데요. 기자님께서는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주셨었죠.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 증가 그리고 검사 진행 수 증가가 이어질 걸로 혹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505명이 하루 사이에 증가했고 또 오늘 또 571명이 증가를 해서 네. 이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단위로 늘어나는 숫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말간에도 아마도 이렇게 늘어나는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3237건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분명히 확진 환자가 상당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말간에도 확진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 추려내면은 네. 결국에는 대구, 경북에서 현재 감염되어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추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정점을 찍고서 대구의 경우에는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다른 대구 지역. 바깥 지역에서 네. 이제 확진 환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충남이 좀 늘어난 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팩트 체크를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검사한 다음에 음성으로 나오면 검사비를 내야 되는데 이게 16만 원이 넘더라. 이거는 팩트입니까? 이거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그 의료진이나 방역 당국이 검사를 해야 할 사람인지 해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네. 양성이든 음성이든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역 당국이나 혹은 병원에서는 검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런저런 그 증상이라던가 혹은 해외 방문력 혹은 대구나 경북 지역을 다녀온 내용, 은평, 성모병원 등 여러 가지 고리들을 파악해 봤을 때 증상도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봐도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어 보여서 이거 그냥 보통 감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본인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굳이 더 검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본인 부담금 16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도 만약에 양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 본인 부담금을 돌려줍니다. 네, 그런데 음성이 나오면은 네. 이제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막 해서 이제 음성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료진 판단해서 하자고 했었던 거는 양성이든 음성이든 당연히 검사비가 없고, 네, 맞아요. 본인이 원해서 검사하는 경우에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16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들어가는 건 맞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비 부분은 이렇게 팩트체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당국이 전 세계 방역기관들은 팬데믹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단어가 팬데믹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네, 팬데믹은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흔히 팬데믹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뭐 역사책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근처에서는 2009년에 조류 독감. 네,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2003년에 사스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이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걸 판단하는 거는 뭐 WHO 같은 데서 판단하는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전염병이 돌면은 그 전염병 경보 단계를 6단계로 해가지고 발동을 해요. 그런데 팬데믹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최고 단계가 5, 6단계거든요. 네. 또 5, 6단계를 세계보건기구가 발동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전염병이 팬데믹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세계보건기구는 약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 대륙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이야기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팬데믹으로 만약에 결론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뭐 WHO가 어떤 뭐 조치들을 합니까? 아니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네, WHO에서는 이제 5, 6단계에 맞춰가지고 각국의 보건당국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공고 같은 것들을 하고 국제협력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팬데믹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이거는 설령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엄청 크다. 그리고 코로나19에는 감염이 되면 이른바 폐 섬유화 뭐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설령 낫는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장애를 좀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은 설마 아니겠죠? 네, 이건 사실과 좀 거리가 먼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바이러스성 폐질환이 심해질 경우에는 실제로 이 메시지가 퍼지는 것처럼 이게 폐 섬유화 같은 것을 일으켜서 회복 후에도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아주 극소수로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폐 섬유화로 이어질 정도로 그 폐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고요. 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완치가 되면은 대부분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반드시 폐 손상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어져도 그 치료가 되어도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그 폐 섬유화라는 건 뭐 이렇게 좀 굳는다는 건가요? 섬유화라는 그렇죠. 이제 폐가 굳어가지고 그 굳은 부분의 폐가 정상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 섬유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그 폐는 정상적인 호흡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언론이 좀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강양구 기자께서는 코로나19를 현재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이제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필터링 없이 기사로 너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정보 때문에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을 가지게 되고 또 방역 당국의 대응에도 혼란을 초래해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상황이 좀 끝날 때 그리고 또 약간 정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또 이용하는 일부 언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 언론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이 공동체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또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도 폐섬유 카톡을 4통이나 받았다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른바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SNS 등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믿을 만한 언론에 확실한 정보를 좀 더 신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크다 보면 좀 뭐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에 오가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네. 뭐 KBS의 재난방송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공신력 있는 언론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고요. 이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보는 네. 하루에 2번 방역당국이 하는 브리핑이에요. 이것도 그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정확하게 해설하는 재난방송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셜미디어에 오가는 그런 불안한 정보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런 게 오히려 본인의 건강에 안 좋고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상태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거든요. 네.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닉네임 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구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구 네, 살지만 대구 패닉이니 뭐 대구 유령도시니 이러지 좀 말라고. 네, 맞습니다. 대구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유령도시 아니고 사람도 다닐 만큼 다닌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많이 네, 좀 네, 실제로 이제 그 대구와 관련해서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대구에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500명이 넘는 숫자를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딱 5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고 또 확진 환자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은 네.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폐렴 환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딱 5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구 경북의 지역 사이 깊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근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신천지 대구교회 고리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 진단이 끝나면 네. 어느 정도 대구 경북의 상황은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잡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전망을 해봅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이 꼭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모르면 불안한 법이고 알면 그만큼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지겠죠. 우리 네. 강양구 기자 같은 분들께서 열심히 팩트체크도 좀 해주시고요.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채널들에서 열심히 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떨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팩트체크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라이브 비대위 특파원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뭐 마스크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천안이라고 하신 김주은님께서는 우체국에 12시 10분에 갔는데 2시부터라고 그래서 2시에 다시 갔는데 비가 와서 번호표를 주고 뭐 이미 판매 완료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문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많이 문자가 오고 있는데 여긴 대구입니다. 우체국 가도 마스크 없고 직원들은 마스크 문의 전화 받는다고 정신이 없고 농협에도 마스크 2번 들어왔는데 번개처럼 나갔다고 합니다. 마스크 가격은 10배나 올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김상화님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것들이 지역별로도 많이 좀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나 더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특히 더 필요한 뭐 의료기관 이런 곳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에게 지역 소식들 라이브 비대위 특파원분들께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 상황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나 씨 나와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에 31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가 265명으로 전체 추가 확진자의 84%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입원 병상이 부족함에 따라 경증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의도적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불법 사례에 대해 압수수색 등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가 일부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돼 방역 활동에 빈틈이 생기자 대구시가 대구 신천지 교회 책임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회동을 마친 뒤 초당적 협력과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해 19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5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 한국거래소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쏙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병원, 교회, 그리고 교정시설, 또 요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인 곳들 신종 코로나 확산의 핵심 장소가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은 과연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한국교회 총연합 류정호 대표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오 계시죠? 예. 네. 저 교회 많은 목사님들 아마 만나실 텐데 걱정이 굉장히 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불안해하는 신도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만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아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가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아니라 지구촌이 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와 성별 또는 국적과 인종 가리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점에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로서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일뿐이라서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속해 있는 교회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그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좀 오가곤 있습니까?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예배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이번 주 한 주간은 네. 전체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이라든지 새벽기도 이런 것들도 다 차단하고 계시는 상태고요. 네, 이번 주간에는 가정에서 가정별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영상이나 또 목장 이렇게 가정 모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비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불교 조계종 같으면 지난 24일부터 모든 법회 중지하고 또 천주교도 26일부터 서울대교구 비롯해서 모든 성당에 공동체 미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좀 개신교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너무 미온적인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모든 활동을 완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처럼 네.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집회를 모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 안에서 또 주변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번 우한 교민들이 아산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을 때에도 발빠르게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러 교회들이 방문해서 격려금과 물품들을 전달하고 왔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교인들도 두렵지만 네.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도 우리가 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네.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면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든지 하여튼 큰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데에서 그 소속 교회들에게 우리 소속 교회들은
뭐 주일 주말 할 것 없이 당분간은 뭐 예배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혹시 뭐 지시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이미 지난주 또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성명도 냈고요. 네. 또 교단들의 지침에 따라서 개 교회에 예배와 집회를 줄여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교회는 네. 굉장히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개별 교회가 뭐 예배 또는 재정 인사 문제 모든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교단이나 연합 단체는 명령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네. 그래서 개별 교회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일부의 비판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주일 예배마다 모이는 헌금 때문에 예배 중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헌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교회를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억측이고 모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학자들의 글을 공유하고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신학교 교수들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네. 공예배를 멈추는 것을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논의 가운데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네. 공예배와 신앙을 지금까지 공예배는 곧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동일시해온 기독교 전통도 중요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선배들의 이 순교하기까지 지켜온 그런 신앙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죠. 네네네. 그러나 청취자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요. 네. 지역 교회들이 전염병 확산의 그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더 사실 뭐 저희 국민들 혹은 뭐 비신자들이 설득하거나 그런다고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특히 예. 한국교회 총연합의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회장님께서 딱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일반 교회들도 훨씬 더 그 권고를 잘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권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그 전광훈 목사 있잖아요. 네네. 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아마 저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3.1절 예정됐던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생각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민감한 이야기고요. 여가 있고 야가 있는 것처럼 네.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어찌 네. 보면 우리 불이 나 있는데 네. 지금 불난 상황에서 일단 불을 먼저 끄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아니,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막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거와는 좀 반대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있죠. 아무래도 다른 이제 모임에. 그런 이제 생각들이 서로 차이가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도 민감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큰 교회 얘기라 또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마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예배 강행을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아마 급하게 결정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을 통한 영상 예배라도 가능한데 네. 사실 좀 작은 뭐 중소교회들은 이것도 당연히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뭐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중소교회들도 간단한 방식의 온라인 예배를 택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로 돌려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안 되면
기독교 TV 방송에 여러 채널이 있는데 그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지난주일 예배 시청률이 급상승했다고 하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혹시 예. 제가 어느 뭐 A란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데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TV를 통해서 그 예배를 같이 한다면 그게 예. 이렇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닌 거죠? 이제 교회는 네. 그 친교와 예배가 함께 어우러지거든요. 친교가 또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생명이죠. 네. 친교를 또 해야 되는군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친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부득불 이런 것에 이제 전통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로 이제 우리의 공예배가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네네. 이렇게 여겨왔던 우리의 전통이 지금 무너질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신천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회장님? 네. 네, 신천지가 보면 여기저기서 막 뉴스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 예를 예. 들면 다른 교회를 아예 그냥 뭐 산 옮기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예 뭐 추수꾼들을 보내서 교회를 먹는다든지 예. 뭐 이런 뉴스들을 사실 저희가 좀 보면서 놀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지금 현재 명단을 냈다고는 합니다만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좀 비밀리에 활동하는 뭐 이른바 예. 추수꾼들 예.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러 교회 암암리에 다 퍼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들이 경우, 이제 예. 뭐 소위 이제 추수꾼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보낸 첩보자들이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신천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훈련을 시켜서 기존 교회에 이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처럼 행동하면서 뭐 직책도 갖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네. 또 교회 안에 이제 뭐 사람 살다 보면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만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네. 이제 자기 집단으로 데려가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그 첩보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추수꾼이지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좀 간첩 같은 네, 이제 네, 네. 그런 그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라면 신천지에서는 뭐 신원에 대해서 공개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천지 관련해서도 사실 뭐 여쭤볼 게 좀 많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예.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총연합이 뭐 소속 예. 교단에서 일어난 상황을 여러 개 공유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하던데 예. 혹시 교인들 사이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각 교단의 총무들을 통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기본 입장은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첫째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표이고요. 네. 신천지와 이 코로나를 동일시하는 것도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신천지 신도라고 할지라도 네. 그들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이니까. 네. 두 번째로는 신천지에 대한 대책은 이 한국교회의 이게 숙명적인 문제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노력해 나가야 할 일이고 네. 이런 원칙으로 서로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교단 간에 그래서 서로 이 총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자료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결국은 그 잘못된 원인이 신천지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한 정보들을 캐내고 네. 어디서 나왔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짜 뉴스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네.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예. 혹시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이건 뭐 신도 비신도를 다 떠나서요. 청취자분들께 예. 당부의 말씀 혹시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교단과 교회들이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물품과 또 헌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기독교 일간지 또 그 일간지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함께 모금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모금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대구나 청도에 달려가고 싶지만 먼저는 마음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전염병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구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 공격하지 말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남녀 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마치 우리가 당사자인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협력한다고 한다면 네. 이 전염병을 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국무총리 느낌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을. 네. 여튼 속 인터뷰 지금까지 한국교회 총연합 류정호 대표 회장님이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당. 네, 라이브 비대위에서 5당 명예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정당 후원금 모금 집계 결과를 공개했는데 어디가 1등입니까? 네, 놀랍게도 네. 정의당이 1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많은 12억 3천여만 원을 모금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8억 7천여만 원의 자유한국당, 네. 현 미래통합당입니다. 네. 그리고 8억 1천만 원 정도를 민중당이 받았고요. 민중당이요? 네, 4등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6억 8천만 원 정도로 모금했습니다. 여당이니까 뭐 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후원금을 안 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이 아니라 네. 정당 차원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군소 정당의 약진이 도드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네. 소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나라도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가장 많은 모금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별로는 어떻습니까? 개인별로를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백승주 의원이 네. 1억 7,5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은 구미시 갑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네. 그를 이어서 이현주 의원 무소속이죠. 현재는. 근데 금액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네. 백승주 의원이 1억 7,500만 원 정도고 이현주 의원이 1억 7,329만 원입니다. 네.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역시 미래통합당의 박명재 의원이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정의당의 윤소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네.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네. 최하위는 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입니다. 영원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애초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후원금 모금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로는 진영 장관 역시 불출마 선언해서 네. 1,004만 원 정도. 1,004만 원? 네. 불출마 선언했는데. 네, 누가 그래도 넣긴 넣었나 봅니다.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서도 예전에 후원금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출마했을 때. 출마했을 때. 네. 그때 얼마 받았죠? 제가 한 달 정도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었죠. 8천만 원 받았어요? 네. 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네. 지금 아마 민주당에 귀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제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를 통해 후원을 받으면 그 돈은 써야 국가 쓰고 나서 네.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환급을 받으면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 또는 정당에 기탁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로 넘어가거든요. 네. 저는 8천만 원. 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당시만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각 당 소식. 총선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후보를
하나둘 확정하고 있죠? 네, 이제 지역 구도가 이제 형성이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동작을에 과연 판사 더비가 성사될까? 판사 더비. 네, 이 보통 더비라는 표현을 네. DERBY 같은 연고지를 두는 라이벌 팀의 경기를 네. 더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판사 출신 판사 출신 후보들끼리 맞붙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동작을의 현역 의원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판사 출신이죠. 네,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수진 전 판사를 투입할 것으로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선배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4시 34회, 이수진 판사가 4시 40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선배죠. 네. 다른 데도 혹시 뭐 관심 가는 데가 있나요? 네, 다른 지역도 오늘 지금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역 민경욱 의원이 네.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라면 아예 공천을 받지 못하는, 예비 경선도 하지 못하는. 아, 그렇습니까? 예.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활동량에 비해서 네. 과연 질이 높았느냐 아.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네. 컷오프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미추홀 을에는 네. 윤상현 현역 의원이 미리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기에 원래 인천 중구동구 강화 옹진군 현역 의원인 안상수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이 발표가 나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아. 발표했습니다. 네. 컷오프된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결과도 좀 나왔죠. 네,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결과보다는 전략 공천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는 현역 김학용 의원이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은 안성 지역에 3선을 했습니다. 미추홀갑 여기는 사실 홍일표 3선 의원이 있었는데요. 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상수 의원이 미추홀 을로 가면서 네. 본인의 지역구였던 중구동구 강화 옹진구는 배준영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사실 이 배준영 후보는 2016년 새누리당에서 네. 이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요. 30.6%로 안타깝게 2등했습니다. 그 당시 1등이 예. 무소속 안상수 후보. 31.6%. 네네네. 1% 차로 승리했었죠. 치열했군요. 네. 그 관심을 모았던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강남은 경호원을 필요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태영호 공사는 지금 현재 각급 경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급 네, 그래서 최소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경호원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최고급이라는 거죠? 네, 최고 단계인데요. 지금 사실 공천을 받고 나서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호 인력이 붙게 됩니다. 요즘 선거운동하면서 100명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태영호 전 공사는 그냥 무조건 100명은 확보군요. 그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투표권이 없으니까 경호원들이 그 지역에서요. 과연 이러한 움직임들을 네. 강남 갑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정치 특히 이제 총선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재밌게 좀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송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송파나들목 부근 4km 정체고요. 이후로 광암터널에서 토평나들목 8km 사이에 차가 많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영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길게 밀리고요. 이후로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일산나들목 진입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 동탄 부근에서 수원까지 정체되는데요. 사고 여파 때문이고요. 더 가서 양재 부근에서 한남나들목 9km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초에서 양재 사이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까지 또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영동선 시점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출사표, 의석을 지키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21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 2020 의석 전쟁. 네,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젯밤에도 봤잖아요. 오늘 처음 보잖아요. 오늘? 이 얼마나 네. 오랜만입니까? 워낙 뭘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어 보이십니다. 길어요. 네. 오늘은 이제 몇 번째 방송이시죠, 이게? 9번째. 오늘 이제 하나 더 남으셨나요? 하나 더 남았어요. 네. 하루에 꼭 두 자릿수를 채우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힘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잘 말하지 못하는 정보를 가장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확실하게 전해드리는 그 장점. 정말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측이죠, 추측. 노력해 오늘- 보겠습니다. 네, 각 정당 의석수부터 어떻게 체크를 해보나요? 자, 정당 의석수 간단하게 체크 드려볼게요. 네. 이 변동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그대로 129석. 네. 미래통합당 보수가 어쨌든 대통합됐습니다. 3당이 통합돼서 116석. 그 사이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일부 무소속이 네. 지금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도 민생당 아마 처음 또 들으신 분들 계실 네네네. 거예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이 됐죠. 오늘 현재로는 이제 묶어서 19석인데 네. 아직 당으로 국회에 등록돼 있진 않아요. 각각 나뉘어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정의당 비교섭 단체죠. 6석 그리고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논란의 미래한국당. 네. 위성정당이죠. 아직은 지금 의석이 없는 거죠? 5석입니다. 5석? 예, 한성규 대표 가 있고 네네네. 불출마 선언한 의원 일부가 가 있어서 5석인데 이 기호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거의 민생당에 준하는 한 20석 가까이로 정도는.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중당 1석, 우리공화당 1석, 그 외 무소속이 16석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잠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네. 비례대표 정당 창당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 계속 여당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처음엔 미래한국당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원래 이 선거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수 네. 소수 정당들에게 좀 다양성의 기회를 보장하자 이건데 근데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왜 미래통합당이 네. 우리 위성정당 할 거야. 이 악법 개혁의 맹점을 보여주겠어. 법 통과되기 전부터 한다고 그랬고.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했고. 이제 논란이 있었고 정말 네. 하겠나 했는데 정말 했고 네. 이건 이제 위성정당이므로 그러니까 간단하죠. 정당 지지는 위성정당에 찍어서 비례의석을 극대화해 주시고 네. 이 모당 큰 당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겠다. 나중에 합친다. 이 근데 그건 전략인데 혹시 선거운동에서 네. 불법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 후보는 저를 찍어주시고 네. 당은 저쪽 당 찍어주세요. 그거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유권자는 다 아는 거죠. 아 서로 눈짓으로 교감합니까? 눈짓은요. 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송과 언론에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위성정당이라고. 대신 그렇게 대놓고 네. 저 정당 찍으세요라고는 그것을 이 미래통합당이나 네. 선거운동원이나 또는 이제 의원이나 네. 후보가 이야기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묘하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 대놓고 저처럼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아 그럼 불법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 저는 선거에 안 나가잖아요. 아 그건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네.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집중해야 돼. 저널리스트고. 네. 네. 정봉주 전 의원 위성정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네. 위성정당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일부 매체들은 네. 다 위성정당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도부는 위성정당임을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정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그건 뭐냐 하면 불법적인 꼼수 정치에 네. 꼼수로 대응을 함으로써 저 부끄러운 수구 보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없어요. 네. 민주당에게 명분은 없어요. 저 위성정당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유령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그랬는데 아니 의석이 급하니까 네. 실리가 밀리니까 그럼 우리도 유령 만들래. 가짜 만들래. 이렇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도의 명분에는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이 시뮬레이션상 네. 한 20석 내외를 쓸어간다면 사실은 이게 제1당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좌시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내 일각 또 의원이라든가 지지층의 이야기예요. 네, 네. 이걸 정봉주 전 의원이 뭐 부적격돼서 나 출마도 못하는데 총대 매겠다. 이랬을 수 있죠. 네. 자, 물밑 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정당 아니라고 했고 이 열린민주당의 열린은 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다. 네. 그때 열린우리당이 있었죠 한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례정당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지역구로 내지는 않고 네네. 예, 비례 후보만. 비례 후보 순번만 네. 절차를 통해서 뽑아 놓고 있다가 네.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을 받겠다는데 아시다시피 기준은 3%입니다. 3%만 넘기면 네. 한 3석 내외를 가져올 수 있죠. 5% 10% 되면 더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나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창당 준비에 참여해서 네. 이 당을 띄워놓고 나는 손을 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민주당 외곽에 네. 이 위성정당 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설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있고 네. 손혜원 의원이 있어요. 둘이 혹시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같이는 안 해요. 왜요?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의견이 달라. 아. 손혜원 의원은 개국본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내 의원 일각에서 원외 정당 중에 진보 정당을 키우자. 미래당이라든가 녹색당하고 우리가 좀 연대 선거 연대를 해서 네. 비례 의석을 저쪽으로 좀 많이 가게 하고. 근데 그거 못 한다면서요. 아,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대놓고 얘기하면 네. 안 돼.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민주당 안에 네.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자, 그럼 청년 민주당을 만들겠다. 네. 우리가 당에서 나와서 탈당하고 창당하겠다.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하나의 좀 유력한 설은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네. 이렇게 해서 비례정당이 민주당 근처에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럼 분산되고 쏠림 현상이 없잖아요. 네. 묶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심플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제안은 네. 다 묶어서 범진보 연합 비례정당을 만드시오. 그래서 하나로 다 모아가시오. 그러면은 이 미래한국당과 이 진보 보수 1대1 구도 되지 않소.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도 그럼 비례정당으로 힘을 합치고요. 정의당도 범진보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역구 내지 말고 아니면 지역구는 내더라도. 지역구 내더라도. 네, 지역구 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지역구는 내잖아요. 네네네. 지역구도 내고 비례 후보도 내는데 지역구를 많이 가져갈수록 민주당은 비례 의석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네네네. 구조가. 그래서 이제 이 비례만 가져가려면 당을 떼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정당 지지를 많이 모아내야 한다는 또 과제가 있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깜짝 놀란 게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지금 이 정당 지지를 그 미래 한국당에 찍겠다라는 보수 지지층이 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벌써. 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처음 해봤는데 네. 작게는 10석은 훌쩍 넘기고 이론상 많게는 26석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네. 한 뭐 이 15에서 20석 사이만 얻어도 민주당은 비례 의석으로 얻을 수 없는 두 자릿수를 찍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그 이른바 이제 지금 현재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네. 진보 정당의 표를 어쨌든 주실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각 조금은 뭐 작은 정당들이 네. 비례대표들을 몇 명씩 이렇게 선출하게 되면 네네. 나중에 어떤 뭐 표대결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여당 쪽과 같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걸 사실은 20대 국회 후반에 우리가 봤죠. 네. 그게 4+1 네, 협의체. 네. 물론 이제 이 4+1 했을 때에 여당 빼고 나머지 당들 바른미래, 뭐 민주평화, 대한신당 지금 이제 다시 민생당으로 묶인 그 팀들 네. 그쪽이 이 진보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뭐
이 색깔로 보면은 이제 호남 보수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계시고 네. 좀 이제 어찌 보면 중도에 가깝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중도를 주장했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4+1 협의체처럼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협의체로 우리가 밀고 가면서 네. 반대하는 보수를 극복하는 걸 봐오긴 했으나 네. 자, 21대 국회는 일단 분포는 몰라요. 지금 원래는 이 준연동형 선거제로 개편되면 네. 정의당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것이다. 였어요. 네, 패스트트랙 네, 싸움할 때. 맞아요. 근데 정의당이 지금 별로 이득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아주 좀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데 네. 아유 이게 뭐 모당 하나 찍기도 힘든데 뭐 혹자는 자매정당이라고 하고 혹자는 형제정당이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이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들이 지금 네.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좀 좁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좁아져 있죠? 네. 지금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이찬열 의원이 네. 손학규 대표의 이 모습에 실망했다 사퇴했는데 전 뭐 안철수 의원의 신당 도로 이 국민의 당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로 가나 했더니 오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신용현, 김수민, 김삼화 다 이제 과거 국민의당에서부터 안철수 네. 당시 대표의 곁을 지켜오던 네. 의원들인데 다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결정했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 염동열 의원인데 네. 논의를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외에도 의원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안철수계 논객인 김근식 교수가 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 가 있단 말이에요. 통합 논의 때부터 참여해서 네. 함께 있습니다. 안철수의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지금 미래통합당에 몸을 담았거나 담을 예정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의도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버림을 받은 겁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그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아직.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네. 갈라서서 합리적 추론이라는 이런 게 거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나리오 1.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네. 뭐 지금 이제 또 정치를 시작하는 걸 보니 네. 지금 너무 미약하다. 총선은 목전에 와 있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를 못 모으고 주목을 못 받으니까 여기다간 쉽지 않겠다. 그냥 큰 세력으로 붙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모종의 안 대표는 전략?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에 따라서 일단 저쪽 땅으로 가. 네. 그래서 이 가교를 만들어. 그리고 꽃길을 깔면 레드카펫 위를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밟고 미래통합당과 마지막에 네. 손을 잡겠소 할지.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역구 의원 내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 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네. 오직 정당 지지로 비례 이 의석만 가져올 것이다. 네. 근데 이게 국민의당 때 2016년 총선에는 바람이 있었잖아요. 네, 네. 지역구도 물론 많이 됐고 그때 비례 의석 쓸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근데 이 지역구를 내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그러면은 미래통합당과 딜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선거연대 한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신당은. 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어긋나는 말이 나왔으니 이 광주에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의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분 지역구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이태규 의원과 함께 두 명이. 딱 네. 두 명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위원장입니다. 네.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곁에 있는 두 명 중에 딱 지역구 한 명인데 권은희 의원은 저는 지역 주민들의 저 심판을 받겠다. 결정을 받겠다. 지역구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한테 이거를 진단하라 전망하라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다.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그 총선 때까지 또 분석을 해주셔야죠. 전 대선까지 하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자 한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물결님이 선거법 왜 개정했는지 모르겠다. 꼼수 정치만 활개를 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해요. 네. 그리고 파코코님은 이 새정치의 새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새정치를 강조했죠. 네네. 새정치의 새가 버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문자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린 겁니다. 아니 그건 좋은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버드가 뭘 잡아먹죠? 아, 벌레들을? 네. 네.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 의석 전쟁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사실 좀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됐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등등 해서 아마 마음 편하게 주말 맞이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저도 썩 좋진 않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감기였죠. 반감기 아니고 감기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는요. 라이브 비대위 스페셜이 방송이 됩니다. 그것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